이제 국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가를 더 희망적으로 만들지 선의의 경쟁, 잘하기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이 급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를 수사단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좀 동원해서라도 Hoje tem jogo lá em cima. Quero chamar todo mundo pra jogar as cartas.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의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남영희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이두와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와 함께 두 후보의 대선 행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특보님께 여쭐게요. 저희가 제작진이 그 출연 섭외를 하려고 전화드렸더니 지난주 금요일 막 울먹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만큼 기쁘셨겠어요? 그게 저희가 이제 100번 기념관 안에 저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밖에서 지지자들하고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발표 날 땐 괜찮은데 후보가 수락연설을 하면서 약간 목이 메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냥 목이 칼칼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목이 메시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러신 게 아닌가 해서 저뿐만 아니라 같이 보던 지지자들도 약간 그때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전화를 하셔서 제가 들켰습니다. 네, 타이밍이 정확한 타이밍에 전화를 드린 것 같네요. 그런데 오늘 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또 기쁨이 좀 더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연장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준비된 그래픽도 같이 함께 좀 띄워주십시오. 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관련된 그래픽인데 지금 이게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조사가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43%를 기록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31.2%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앞으로 또 여론조사 추이에 따라서 충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격차가 상당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날 이제 5일, 6일 날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이 KSOI 여론조사 말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에서 한 것도 조금 더 보통 때보다 조금 더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날 후보 선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 3시부터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후보 선출 결과를 알고 그게 다 반영되진 않았을 거예요. 3시에 바로 발표가 났는데 모든 분들이 그때 알았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좀 전에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남영희 전 대변인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수 지지층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 거냐 하면 여론조사를 3일, 4일 했으니까 그날까지도 혹시나 여론조사 전화가 오나 해서 전화를 좀 더 열심히 받아주신 것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정도로 이제 한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 정도 상승했다 이러면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가 있을 테지만 지금 이제 캠프는 오늘 해단식을 하는데 캠프에선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이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되냐 하면 정권 교체 지지층이 모두 윤석열 후보를 지금 지지하진 않아요. 이 KSOI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정권 교체 지지층 중에 아직 결정을 유보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지까지 다 받아내야 되지 지금 좋아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도 약간 잔치집 효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먼저 다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우선 후보
몸담고 있던 캠프의 후보가 되셔서 되게 기뻤던 말씀하시니까 저도 축하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2군데 정도 저도 흐름이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다른 어떤 이유를 다 된다고 해도 일정 부분 컨벤션 효과를 분명히 누리고 계신 거다. 윤석열 후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흐름이 있고 또 편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조사는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참여했던 그분들이 과대표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타당한 면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것이 정권 교체에 대한 결집 그리고 또 정당 지지율이 후보에게 또 어떻게 전달될지는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그 추세나 흐름이 좀 변화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번 지표를 보고 또 경각심을 갖고 분발해야 되겠죠. 네. 제가 그 초반에 그 특보님께 뭐 울먹이셨던 이 질문을 드린 게 그만큼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막판까지 치열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후보와 치열하게 맞붙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고배를 마시고 윤석열 후보가 최종적으로 기호 2번을 단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홍준표 전 후보를 지지했던 이른바 2030, 2040 세대가 지지를 철회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영향은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향신문에선 제목을 그렇게 뺐더라고요. 윤석열, 이재명보다 20대 지지율 2배 이상 이 여론조사 결과 같고요. 민주당은 비상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작은 제목이 청년 세대 정권 교체 요구가 높다. 그리고 홍준표 지지층 중에 일부가 옮겨간 듯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좀 전에 남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아직 그냥 여론조사 한두 군데 나온 거니까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사실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 지지층들이 계속 결집이 되고 이동을 할 수 있을 건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 과정을 보면 조직의 원팀은 쉽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근데 지지자의 원팀까지 이루어져야 정말 진정한 원팀이 이루어지는 건데 2030 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후보가 이 부분을 다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청년 지지자들이 어제 원팀 선언을 해줬어요. 우리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청년들하고 다 모여서 원팀 선언을 시작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번지지 않을까 확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아직 우리 후보가 청년 지지층에게는 아직 많이 다가가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 경험이 짧기 때문에 세월이 짧으니까 아직 청년층에게 익숙한 친숙한 정치인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조언을 해준 것도 있어서 진정성을 갖고 청년층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보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2030의 그 세대 투표 그런 청년층의 투표의 그 민심 흐름은 이미 국민의힘 투표 결과로 다 나타난 것이 있죠. 그리고 전체 유권자 수에서 2030 세대를 보면 한 1,500만 명을 차지하는 거의 뭐 3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수의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가 진보 그리고 보수라고 하는 진영의 대결에 또 흡수되는 계층도 아니고요. 그들만의 집단화되어 있지만 개별화되어 있는 특수한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저희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2030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가 일정 부분 지지를 높게 받은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것은 기존 세력들, 특히나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이 2030이라는 청년 세대의 그 기회의 박탈을 하고서도 청년들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원하는지에 대해서 대변해주지 않았다라는 불만의 표시였는데 그것이 일정 부분 홍준표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것을 가진 홍준표 후보가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내가 더 이 목소리를 반영해서 뭔가 더 나아가겠다 이런 발표도 하신 이유는 이 모든 여론들을 다 감안한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이 커뮤니티나 이런 SNS에서 나온 탈당한다, 뭐 이제 국민의힘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2030들의 목소리보다는 뭐 높은 지지율이 나왔으니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이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회의 박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정치권에 대한 불신들을 어떻게 다독여 주는지에 대한 것은 고민의 과제고요. 풀어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야가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잠시의 현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풀어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이제 뭐 대선 경쟁 이제 막 시작을 본격적으로 한 거니까 좀 더 뭐 여론조사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고, 이어서 YTN이 조사한 정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준비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율이 46%, 민주당 지지율이 25.9%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지지율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입니다. 부정평가가 62.9%, 긍정평가가 34.2%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을 하면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보님? 예, 이 부분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힘이 나는 얘기죠. 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지층을 정권 교체 지지층을 잘 결집시키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저희가 앞에서도 계속 여론조사를 보면서 말씀드린 게 추이가 중요하다, 추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뭐 지난주에 갤럽도 그렇고요. 오늘 나온 두 군데 여론조사도 그렇고 YTN에서 지금 한 것도 보면 대부분 다 대통령의 그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조금 내려가는 추세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컨벤션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네. 저희가 뭐 정책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당내 경선 과정을 막 끝내고 후보가 선출되는 컨벤션 효과와 그다음 민주당이 10월 10일 날인가요? 당의 후보를 선출했지만 그 뒤에 우리보다 거의 한 달 앞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정책이라든가 어떤 후보로서 제1여당, 제1당이고 여당으로서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미래의 비전, 희망 이런 걸 제대로 못 보여줬기 때문에 반사효과 아닌가 싶지 이게 뭐 저희가 잘해서 막 올라가는 것보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여론은 국민의 마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책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어떤 걸 보여드릴까 저희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특보님께서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반사효과라면서 민주당을 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이렇게 멘트를 해주셨는데 이런 추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저희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한 달 전쯤에 후보로 또 당선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슈의 중심에는 새로운 후보, 결정된 후보가 중심에 있는 것이 또 맞을 것이고요. 나중에 그 선출된 후보에 대한 관심이 또 집중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 결과가 정당 그리고 그 정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까지 흐름이 이어지는 부분은 저는 이 여론조사의 흐름 부분보다 일정 부분 편향된 부분을 더 앞세워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국면은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요소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정부 그 해법도 그렇고 현 사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분명히 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는 그때그때 큰 굵직한 사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출렁이 있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뭐 다 같이 합심해서 요소수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민생의 그러니까 가장 피부로 와닿는 문제들이 여론조사에 또 반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부분에 있어서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이후에 이런 것이 또 해결이 되고 나면 또다시 또 여론조사 추이나 뭐 이런 것이 또 상승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있거든요. 좀 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집권 여당과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축이기 때문에 뭐 요소수 사태와 같은 뭐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불거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지지율에 반영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여야 후보 간의 움직임도 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중시해야 합니다. 보복보다는 민생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 세력간의 정권을 놓고 하는 경쟁을 넘어서서 누가 더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민생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 대한 청산도 중요하고 또 범법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걸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각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결국 국민의 민생이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소위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또 대장동만이 아니고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이런 카르텔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국민들께 또 여러 다양한 그 관심과 상황에 놓여 있는 그 국민들께 얼마나 그 믿음직한 그런 미래를 또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도 중요하고 또 그 이후에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 그러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녹취를 들었는데 대변님, 그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경쟁 상대 당의 대선 후보에게 1대1 회동을 제안한 것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미 이곳 여당의 후보가 될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해온 것이 사회 대구조의 그 개혁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어제 결정이 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계속해서 과거와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정책도 같이 그리고 국가의 미래 비전까지도 함께 얘기를 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이것은 제가 보면 어찌 보면 경쟁 구도이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발전에 쓰일 도구로서의 그 자세를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서 또 그 원내 어떤 대변인이 말씀하셨는지 아까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그 뭐 쇼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워낙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의 발전 미래 비전 사항에 부합하는 제안이었는데 그것을 이런 제안에 거부하신 것은 뭐 그 진정성을 알아봐 주지 않으신 것으로 봐지고요. 네. 1대1 후보 토론뿐만 아니라 자주 회동을 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대전환기를 맞는 것으로 국민들이 평가해 줄 것으로 보는데요. 근데 왜 반대를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런 모습은 저는 뭐 이것이 대통령 후보가 꼭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그런 제안이었다.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안 안에서는 뭐 그 주제를 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국정 관련해서 그렇죠. 논하자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우선 윤석열 후보가 수락연설에서도 그랬고 아까 뭐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문정부 심판에 대한 얘기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국정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야당, 여당의 지금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비전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비전도 제시하고 공동의 또 목표를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보님께서 실시간으로 캠프의 입장을 확인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렸어요. 네.
지금 일단 그 대변인께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 윤석열 캠프에서는 입장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저희가 선대위 오늘 해단식을 네. 하면서 중앙당하고 이제 공보 부분을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중앙당 대변인들 논평을 쭉 봤는데 쇼라고 한 거는 그 이재명 후보의 1대1 회동에 대해서 쇼라고 하지 않고요.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여서 그 부분은 제가 논평을 쭉 봤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회동에 대해서 이제 평가절하하거나 뭐 이거는 저는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방송이다 보니까 두 분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확인을 지금 하고 그래서 계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후보들끼리 이제 뭐 다른 후보들도 다른 정당의 후보들도 있지만 제1여당 여당이고 제1당이고 그다음에 야당으로선 제1당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토론의 기회나 이렇게 얘기를 나눌 기회는 많을 거고요. 저는 우리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선대위가 꾸려지고 일정 부분 그러면 응하실 거라고 뭐 토론이든 회동이든 어떤 형식이든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진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과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이재명 후보가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시는데 다 이 대선은 항상 미래 지향적인 거지 과거 회귀적이진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만 해도 윤석열 후보도 어제 연합뉴스랑 인터뷰를 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쭉 했고 과거 얘기만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층의 불만이 많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그 국민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럼 청년층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회가 박탈됐다고 생각을 했을까? 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장동 게이트 같은 부분이 우리가 이게 이재명 후보가 책임을 져야 될지 안 져야 될지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겠죠.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게이트다, 대장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국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고 네.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층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패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시스템이 부패하거나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이걸 수사를 빨리 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자는 거지 이게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연결돼 있는 거니까 대장동 게이트가 또 국민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 대장동 게이트까지 포함해서 뭐 두 후보가 다른 후보들까지 포함해서 뭐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서로 허심탄회하게 국민들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확인을 하나 해드려야 네. 되겠는데요. 제가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오늘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대변인 논평에는 없었어요. 예, 아까 그러니까 제가 대변인 캠프가 논평이라고 이제는 얘기하셔서. 뭐 해산을 하시니까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왜 갑자기 느닷없는 제안이냐 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에게 백벌하실 때는 언제든지 뭐 그죠? 열려 있긴 네. 하지만 성과가 있는 논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진지한 토론을 하자라는 제안이었고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대장동의 실체와 몸통은 다 이재명 후보고 부패와의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과거의 얘기를 왜 하느냐 뭐 이런 언급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히려 하고 싶은 부분이 적반하장인 격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가 드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최초의 문제 제기는 마치 이재명 후보가 그곳에 그 화천대유라고 하는 곳에 부당 이익에 관련된 아들이 뭐 근무를 해서 거기에 불법적인 자금, 뇌물이 뭐 전달됐는가 하는 문제로 시작했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니 결국 드러나는 것은 50억 클럽이든 뭐 또 법조인이든 뭐 또 더 먼저 넘어가게 되면 대장동 토지 개발 사업의 최초의 시드머니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저축은행의 대출금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 저축은행에서 대장동의 불법 대출 자금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던 담당 검사가 또 윤석열 후보였어요.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조사해야 되고 수사해야 될 부분이 자금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계속해서 의혹만 제기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배임까지 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께서 낙선 이후에 소감을 발표하신 것 중에 가장 적확한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대선이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대선이기 때문에 본인은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 속에 관계되어 있는 관계자들은 대부분 국민의힘이고 법조인 그 부패 카르텔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또 다른 의혹으로 이재명 후보를 끌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 의혹이 진상이 정말 규명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의혹 제기로 이 대선을 치러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잠시만요. 예. 의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다뤄야 될 주제가 좀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은 짧게 단답형으로 좀 예, 듣고 예, 갈게요. 예. 일단 지금 핵심적인 건 먼저 대장동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장동 특검과 그다음에 이른바 고발사주 특검을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동시에 예.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찬반 여부 먼저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 얘기가 하나 있고 또 세 번째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집권을 하면 집권 초에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개에 대해서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예.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피하지 않는 거죠. 이제 특검하자, 특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 왜 특검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이제 무소속이 됐지만 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아들이 뭐 퇴직금 쪽으로 얼마를 받았고 그게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수사를 하는데 거기 수사해서 밝혀진 게 있으면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으면 되고요. 아까 저축은행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저축은행 그 저축은행 국조를 할 때 저 그때 국조위원이었어요. 국정조사위원회에 제가 소속위원이었고 여당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또 법사위 국회의원이니까 자세히 아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그 당시에 그 저축은행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담당한 게 아니어서요. 그 책임자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저축은행과 관련돼서 윤석열 후보가 한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어요. 구속시키고 기소도 한 10명 네. 이상 구속시키고 기소도 뭐 30여 명 이상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전혀 문제 제기가 없었고 야당에서 그때 야당이 이제 국조위원으로도 있었고 뭐 국정감사도 하고 그 뒤에 다른 일들이 쭉 있었지만 책임을 묻지 않다가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공작이나 이 부분은 그런 걸로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 될지 이 부분을 그 부분은 제가 저축은행 국조특위위원이었기 때문에 명확히 아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그 수사를 그 부분 수사를 담당한 것도 아니고 책임질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 수사팀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과거에 다 밝혀졌을 텐데 그 수사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공방을 주고 받았으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사면과 관련해서만 짧게 단답형으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또 질문 기회를 드려야 답변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요. 전국민 그 재난지원금은 YTN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더라고요. 반대가 추가 지급, 반대가 60%고 찬성이 32.8%고 김부겸 총리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정부 입장을 대표하시는 국무총리가 반박을 하시고 이러는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을 깊게 제대로 두텁게 해주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면과 관련해서는 뭐 추진한다는 입장에 그 후보 측 입장에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예,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일정 부분 이제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내켜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입니다. 네, 일단 이제 대변인께 답변 제가 기회를 세 좀 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야 네네.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말씀을 아까 국조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가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의혹 제기를 하다 보니 그 사건들을 들여다보다 보니 거슬러 올라가서 대장동 토지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까지 갔고 그때 그래서 특검 다 시드머니까지 하자니까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중앙지검의 검사였고 해당 검사 과장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것이죠. 그 당시에 지금 특검이었던 박영수 변호사가 변론을 해서 수사를 무마시켰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검찰에 그 어떤 카르텔이 있지 않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 부분까지도 수사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요. 고발사주도 그렇고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합니다. 새로 생긴 기관에서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에 대한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군데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 이상의 검찰 수사 결과가 빨리 조속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 결과들이 사실 지금 국민들이 만족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논의되면 진전돼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사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명박 박근혜 두 분, 그 국민의힘의 전 대통령 두 분을 구속 수감시키게 구형을 했고 집행을 했던 분이 윤석열 지금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떻게 흔들리길래 그분들이 왜 지금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 감히 먼저 사면을 얘기한다라는 그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먼저 표심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낸다는 사실 저는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부분 분명히 있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네.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여론조사 결과가 50% 이하로 좀 떨어졌고 찬성하는 부분이 줄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사실 여론전에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됐든 여론이 우선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 정부의 고가는 넘쳐나는 부분이 추가될 수도 있고 남는 부분 여력이 있다고 분명히 재정당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손실보상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정말 잘 두텁게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에게 그 골목 상권에게 혈관에 피가 돌게 하고 하는 것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걸 현장의 목소리로 확인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아마 경기도에서 100% 다 받으신 분들 조사해보면 만족도가 훨씬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기금 관련해서 YTN 여론조사라고 특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정할 거는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예. 여론조사 그리고 결과입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면이랑 관련해서 법치를 흔든다 그러는데요. 그럼 대통령 사면 못해요. 지금 우리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하셨잖아요. 그럼 사면을 제가 얘기한 모든 법치는 대통령의 윤석열 후보가 본인 스스로 아니요, 얘기했던 그건 그 다르게 공정과 생각하셔야죠. 법치가 그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검사로서는 얘기였습니다. 기소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기소를 하고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면을 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과 검사의 역할이 다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갑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똑같이 답변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있는데 왜 김부겸 총리는 반대하실까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계속 반복된 얘기여서 일단은 또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녹취 듣고 나서 짧게 그 멘트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얘기했지만 홍준표 캠프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오늘 해단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만약 이번 대선이 지는 사람은 정치 보복이라고 따질 것도 없이 감옥을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참혹한 대선이 되고 대선이 국민들의 잔치가 되고 화합의 장이 되고 국민 통합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대선 구도가 그렇게 되고 보니까 참으로 나라가 걱정스럽다. 네, 이제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아서 한 30초 정도 짧게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 이것은 힘들다 이런 말씀의 연장이라고 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예전에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대한민국의 검찰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 해서 이전에 그 검사 동일체, 검찰 사유화 이런 문제를 털고 나가지 못하면 검찰당으로서 대선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홍준표 후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조직이요 사유화 될 수도 없고 검찰 조직은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친여 성향을 보이는 게 많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 죽어있는 권력 수사를 항상 잘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못하고 죽어있는 권력 수사에 집중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도 사실은 대선에 대해서 대선 조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원팀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깨끗이 승복하셨어요. 이낙연 전 대표처럼 한참 있다 승복하시거나 뭐 소송을 하네, 지지자들이 소송을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전혀 아니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 며칠 안 지나서 시간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원팀이 이루어지도록 아마 그 당이나 윤석열 후보가 다른 그 경쟁자들한테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예우를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검찰은 지금은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는 거죠. 검찰 개혁한다고 했지만 검찰의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개혁 아니었나. 그래서 다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국민들이 동의하는데 저도 한 표 던지게 됐습니다. 정치 검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네. 지금 검찰이요. 네, 잠시만요. 지금. 반론을 아마 좀 하시고 싶을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다 돼서 다음 기회에 모셔서 추가적으로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영희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이두와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요소 재고가 이달 말 동나는 데다 중국이 수출 제한을 풀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에서 대규모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 우리 일상이 휘청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군은 기축 물량 일부를 민간에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사재기 합동 단속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자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1대1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라며 이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멈춰섰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재개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잠시 뒤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첫 주인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가 2,133명으로 5주 만에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학교와 종교시설, 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도 7월 중순 이후 최고치인 1.20으로 높아졌습니다. 전국 곳곳에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강원 산간엔 밤사이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악화냐, 진정이냐의 기로에 선 가운데 제2 요소수 대란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휴일인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잇따라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서 대책 묘수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내 요소 재고량은 이달 말이면 동나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하면 요소 한 품목 부족으로 일상이 멈춰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우 기자. 네, 김상우입니다. 네, 정부가 요소수 대란 사태에 대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먼저 현재 상황 어떤지부터 간략히 짚어주시죠. 네, 요소에다가 증류수를 섞어 만드는 것이 요소수인데요. 요소의 국내 재고가
이달 말이면 동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나면 말 그대로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한 곳인 디젤 승용차라든지 화물차 등의 물류 대란은 물론 건축과 제조 등 우리의 일상이 요소수 하나에 멈추고 또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소를 전적으로 해외, 그것도 중국에서 거의 100% 가까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 제한을 풀지 않으면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가 아닌 만큼 사태의 심각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수입 다변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외국에서 우리의 일상을 멈추지 않게 할 만큼의 대량의 요소 물량 확보가 단기간에 가능할지도 미주시고요. 특히 통관 등을 신속히 처리해서 국내 가져오더라도 제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들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주 안으로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인가 보죠? 네,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인 것이 맞습니다. 정부가 휴일인 어제 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서 호주에서 2만 리터를 긴급 수입하기로 했고요. 또 신속한 수입을 위해서 군 수송기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10리터짜리 요소수는 그 차량 2,000대 분량에, 그러니까 2만 리터는 그 차량 2,000대 분량 정도에 불과합니다. 25톤 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요소수가 여러 개 필요하기 때문에 수백 대 물량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임시 물량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민 중인 것들에는 산업계 보유의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거나 또 그리고 요소수를 넣어야만 운행이 가능한 설비 장치를 일시적으로 풀게 해주는 과도기적 조치 등의 그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차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고요. 또 친환경에 역행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묘수 찾기가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묘수 찾기에 골몰하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요소 관련 매점 매석 행위 단속에 돌입했다고요. 네, 아주 매서운 칼을 뽑은 건데요. 요소수를 쓰는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래도 웃돈을 얹으면 구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지나면은 돈을 주고도 못 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해서 일단 구하고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값이 10리터에 한 10,000원 정도 하던 것이 10배쯤 급등했고요. 이런 와중에서 매점 매석해서 돈을 버는 업자들이 분명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 발표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요소수의 수입량이나 입고량, 재고량, 그리고 판매량, 재고량, 판매처, 판매 가격, 나아가서 가격 담합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의 합동 단속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합동 단속 이제 적극적으로 실시되는데요. 31개조 108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됩니다. 그 중간 유통망부터 추적해서 단속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작년까지 그 요소수 사업을 한 사업자가 작년 월 평균 판매량을 10% 초과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매점 매석 해당됩니다. 또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요소수 부족 사태로 볼 때 다른 원자재는 어떤지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앵커께서 언급하신 대로 자칫하면 다른 원자재 문제로 이렇게 이어지는 제2 요소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이라든지 알루미늄, 또 실리콘 등의 필수 원자재 값이 치솟고 있는데요. 일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또 각국의 자원 확보 전쟁으로 다른 품목으로 확산될 조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요. 수입 품목 약 13,000개 중에서 중국 중에 특정국의 8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무려 4,000개,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정보기술, IT 등 핵심 산업의 소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제조업 전반이 소재 공급 중단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로 유럽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과 호주의 석탄 무역 갈등이 글로벌 에너지난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반발하는 국가들이 언제든지 수출 원자재를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상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매점 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가 심화하면서 군이 비축하고 있는 물량 일부를 민간에 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이 올 경우에 대비해 현재 각 군별로 요소수 비축 물량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군의 요소수 비축 물량이 20만 리터에 이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량을 확인 중이라며 수량 파악이 끝나면 군이 사용해야 하는 수량을 빼고 민간에 풀 수 있는 규모도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소수 품절로 경찰도 비상입니다. 경유차 운행을 최소화하면서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각 시도 경찰청에 요소수가 필요한 경유차 운행을 줄이라는 운용 지침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서마다 휘발유를 이용하는 승용차나 친환경 차량을 먼저 이용하고 기동대 버스도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부터 배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 가운데 외교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교섭을 계속하면서 중국 이외 대체 수입처 발굴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관부처 관련 기업들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중국 정부 측에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중국 이외 지역의 공관들을 통해 대체 수입처 발굴 노력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의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외교부 내에 신설된 경제안보 TFT를 중심으로 해외 동향 파악 등 선제 대응에 적극 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의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119 안전센터 앞에 요소수를 두고 사라지는 기부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소방서는 어제 낮 1시 40분쯤 서울 중곡동 중곡 119 안전센터 앞에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10리터짜리 요소수 5통을 두고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CCTV 속에는 이 남성은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 트렁크에서 상자 5개를 꺼내 센터 출입문 앞에 놓은 뒤 차를 타고 호련히 사라진 모습이 담겼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도 요소수를 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주 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낮 2시쯤 한 여성이 소방서로 찾아와 10리터 요소수 3통을 소방대원에게 건넸습니다. 이 여성은 요소수가 부족해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익을 위해 써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760명으로 전날보다 400명 넘게 줄면서 엿새 만에 2,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일 이후 5일 연속 2,000명대를 유지했지만 주말과 휴일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확산세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휴일 효과가 사라지는 이번 주 중반부터는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733명, 해외 유입이 27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00명, 경기 538명 등 수도권이 1,335명으로 국내 신규 환자의 77%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도 충남 62명, 경북 57명, 경남 39명 등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3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4명이 늘어서 409명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1차 신규 접종자는 2,100여 명 늘었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4,3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가 80.9%, 접종 완료는 76.6%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첫 주인 지난주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133명으로 5주 만에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승우 중대본 제2총괄조종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방역 상황을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주 평균 위중증 환자는 365명으로 이전 주보다 9.6% 증가했고 주간 평균 사망자는 18명으로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지난주 계도 기간을 거친 접종 증명, 음성 확인자는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목욕탕 등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얀센 백신을 맞은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 완료 이후 6개월 간격이 원칙이지만 얀센 백신은 높은 돌파 감염 규모로 인해 2개월 간격으로 조정됐습니다. 대상자는 mRNA 계열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30세 이상 대상자의 경우 희망자는 얀센 백신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 추가 접종은 지난달 28일부터 사전 예약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기관의 예비 명단을 이용한 잔여 백신 접종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이며 얀센 접종자 가운데 73만 3천여 명이 예약을 하고 4만 4천여 명이 추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다문화 결혼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0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결혼은 1년 전보다 34.6%가 줄어든 16,177건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이며 결혼 건수 역시 가장 적은 것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사이의 입국이 크게 제한되면서 다문화 결혼 또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배우 크리스 록 같은 유명 인사들이 최근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는데요. 이런 유명 인사들의 돌파 감염 소식이 소셜미디어에서 백신 무용론과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불씨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최근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젠 사키 대변인은 백신을 맞은 덕분에 다행히 가벼운 증상만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겐 이용하기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SNS에는 백신이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라며 선동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파월 전 국무장관이 지난달 돌파 감염으로 숨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송사 앵커가 백신 효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습니다. 유명 배우 크리스 록과 록스타 존 보비의 돌파 감염 소식도 백신에 대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불씨로 사용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의 앤디 카빈 편집장은 이런 현상을 의심의 무기화라고 규정했습니다. 돌파 감염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백신 무용론자들은 이 사례를 마음속에 존재하는 의심을 굳히는 또 다른 이유로 삼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은 놀라운 기술이지만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백신도 100%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장되거나 조작된 가짜 정보에 사로잡혀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대유행 극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still have approximately 66 million people who are eligible to be vaccinated who are not vaccinated. The degree to which we continue to come down in that slope will depend on how well we do about getting more people vaccinated. 전문가들은 가짜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민간 회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가 전 인류의 3.2%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자체 집계 결과 현지 시각 7일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억 4,974만여 명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529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흘 동안 멈췄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4일 새벽 구속된 이후 두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고발단체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 6월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막았다면서 윤 후보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자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1대1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과거를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범법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삶에 더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국민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줄 정치 세력이 누군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실력과 실적을 수시로 논쟁하는 주 1회 정책 토론회를 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서 불공정의 상징으로 벼락 출세한 사람이 공정을 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후보가 수락연설 중 기득권의 나라를 기회의 나라로 바꾸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기득권의 상징이 바로 윤 후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식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면서 전직 비대위원장이나 원로, 고문 등의 의견을 듣고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비대위원장을 하셨던 분들, 또 원로 고문님들 이런 분들하고 의견을 다 들어서 우리 당과 함께 이 선거대책 조직을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특정 캠프의 선거가 돼버리면은 집권 후에도 이것이 유사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 경선은 캠프 중심으로 하더라도 이 대선은 우리 당이 중심이 되고 대선 선거 운동을 통해서 우리 당의 운동 역량이 더욱 강화돼서 더욱 아주 튼튼하고 강한 정당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선거가 이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오늘 캠프 해단식을 열고 백의종군하는 것과 대선 조직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지난 1997년과 2001년 대선에서도 이회창 후보의 아들 문제가 불법은 아니었지만 소신과 어긋났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면서 원팀이라며 우르르 몰려간다고 떠나간 민심이 돌아오질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의 역할은 경선 흥행을 만든 것으로 끝났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못난 자신을 열렬히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지지자들에게 보답을 못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매주 아이들을 모아놓고 잘못하면 지옥에 간다며 종교 교육을 한 건데요.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도 학부모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뱀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선악과 이야기를 하는 아이. 커피를 많이 마시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꺼내 부모님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옥 얘기는 누가 알려줬어? 또 다른 아이는 종교 이야기를 비밀로 하라 배웠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했다. 아이들은 모두 경기 오산시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지옥 같은 낯선 단어를 꺼내는 등 아이들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결국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찾아가 설명을 요구했고 원장 주도로 매주 종교 교육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소리냐, 부모 동의 전혀 없었는데 해서 이제 월요일 날에 원장 선생님 찾아뵀더니 다 인정하시고. 학부모 모두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설명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 믿고 맡겼기에 배신감은 더 큽니다. 국공립이랑 사립 어린이집이랑 뭐가 다른지
도대체 시청에서는 이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저희는. 다른 선생님들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항의했지만 원장의 확고한 철학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쉽게 수용되진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원장은 또 다른 선생님 한 명과 함께 경기 성남시의 한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요 교단들에서 이단과 사이비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원장은 종교 수업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모두 좋은 마음에서 한 일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한 5분 정도 갔는데 다 이제 조사를 받을 거예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종교 강요 등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CTV를 확보한 뒤 포렌식 작업 등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자체 조사에 나선 지자체는 최근 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이들 보육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지금 그 대체 원장 구해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아동은 23만여 명. 자라나는 아이들이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서적 피해에도 노출되지 않으려면 민간의 운영을 위탁한 이후에도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찰이 7개월 동안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344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270여억 원을 몰수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해 모두 344명을 검거한 뒤 11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조 2천억 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45살 A씨 등 5명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붙잡혀 구속됐고 이들이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264억여 원도 모두 몰수했습니다. 오는 13일 민주노총이 10,0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방역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하고 불법 시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단계적 방역 완화로 접종 완료자는 500명까지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만큼 일정 간격을 두고 499명씩 쪼개 시위에 나서더라도 편법으로 규정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자에 대해 강제 징수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함께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강제 징수를 정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5년 동안 누적 미납 건수가 50차례 이상인 차량으로 1년에 2차례 정기적으로 강제 징수에 나섭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매뉴얼을 개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세부 항목별 합리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택지비와 관련해 공공택지는 상가와 임대 등 면적을 제외한 공동주택 면적만 반영하고 민간택지는 주변 환경 등 개별 입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정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고가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검토하겠다면서 고가 전세 기준은 9억 원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어제 청년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초고액 전세에 대한 보증은 서울 보증이 중심이 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7년 만에 1,8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를 보면 지난 6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01.25원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전국 평균이 리터당 1,800원 선을 넘은 건 지난 2014년 9월 이후 7년여 만입니다. 오늘 기준 전국 평균 경유값은 리터당 1,598.84원으로 1,600원대에 근접했고 LPG 부탄은 1,078.22원이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 보고서를 보면 2026년 한국의 일반 정부 국가 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올해 말 기준 채무 비율 51.3%보다 15.4%포인트 오른 수치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 나라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돌출 행동을 하는 세계 최고 갑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10%를 팔지 트위터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8%가 찬성했습니다. 과연 25조 원 가까운 주식 매각이 이루어질까요? 이종수 기자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의 10%를 매각해 현금화할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트위터에서 진행했습니다. 최근 들어 미실현 이익이 조소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자신 보유 테슬라 주식 10% 매각을 제안한다면서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57.9%가 찬성, 42.1%가 반대했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모두 351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머스크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지 않고 주식만 갖고 있어 세금을 내려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설문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머스크가 이런 돌출 설문조사를 한 배경으로 최근 미 의회에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억만장자세를 연결짓는 분석이 많습니다. 억만장자세는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이거나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부자들이 대상인데 머스크가 우선 지목됐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를 두고 머스크는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써버리고는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기준 머스크가 보유한 테슬라주 주식은 모두 1억 7,050만 주. 10%를 매각할 경우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약 210억 달러, 24조 8천억 원 정도를 손에 쥐게 됩니다. 억만장자세를 우회적으로 비꼰 것으로 보이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머스크가 실제로 25조 원 가까이 되는 테슬라 주식을 팔면 테슬라 주가는 요동치고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5거래일 내내 변동성이 지속됐던 코스피, 좀처럼 3,0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2,93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미국 증시와의 탈동조화 현상이 심해지자 자금 이탈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스닥 역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990을 전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인 이후 1,180원대 후반에서 상단을 확인한 원달러 환율.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달러화 강세 분위기가 연출됐지만 미 국채금리가 급락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농업 지표에 대한 미국 주식시장 반응, 코스피 추이,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수급 상황 등을 추가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5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빗줄기가 대부분 약해진 상태지만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6.5도로 아침 기온보다 무려 4도나 낮은 상태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3도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서쪽 지역에 비를 뿌리던 비구름은 현재 동쪽으로 대부분 이동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선을 동반한 강한 비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비구름의 영향을 받는 영동과 영남 지방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은 오후 늦게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지만 퇴근길 무렵 또 다른 비구름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동쪽 지역에는 최고 40mm,
지리산 부근에는 6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8cm의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한기가 밀려오면서 내륙은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6.5도지만 체감온도는 3도 선에 그치고 있고요. 대전과 광주 등 곳곳에서 아침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겨울 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지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오늘보다는 10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또 낮 기온도 한 자릿수에 머무는 등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